용서는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영광도 없겠지만 폭력에는 한 가지 무기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폭력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자라나면서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상화된 폭력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파괴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 학교 폭력 피해자의 완벽한 복수를 소재로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 당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이라는 주제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아이를 케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제1원칙, 아이에게 책임을 절대 묻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들은 너가 잘못해서 때리는 것이다 라고 피해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는 자신이 피해를 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또는 너가 학교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맞고 다니느냐. 특히 아버님들께서 이런 추궁을 하십니다. 아이에 대한 처음 대처가 이렇게 흘러가면 아이를 살릴 확률은 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아이에게 2차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로부터 당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부모님의 이런 말로 입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아프고 그 상처는 평생 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참 공감 가는 내용인데요. 절대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최우선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선 아이를 위로하셔야 하고요. 그 아픔에 공감하시되 절대 슬프게 우신다거나 그로 인해 부부 두 분께서 다투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꼭 이 말씀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 대가는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고 확인하겠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 대처는 무엇일까요? 응급 환자를 살리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이 있죠. 우리 아이를 폭력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육체적인 상처의 증거든 사이버 폭력의 증거이든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아물고 증거가 훼손되기 때문에 가급적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아이가 폭력을 당했던 그 사건, 정황 전체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학폭 사건 전체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말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당한 피해를 축소할 수도 있고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진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나중에 사건 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곧바로 학교에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일단 학교 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면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각 교육지청의 구성이 되는데요.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회의를 열어 사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시면 우선 학교에 먼저 알리시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케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피해를 당한 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 방법에는 크게 학교폭력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을 학교에 알리거나 117번 학교폭력 전담 신고센터로 신고를 하시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청에 보고하여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즉 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전담기구를 열어서 폭력 사안이 경미하여 중재와 해결이 가능한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를 열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 학교 생활부터 폭력 사안까지 두루 살핀 후에 학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처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총 9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처분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일시 기재되거나 영구 기재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법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럼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을 포함하여 해당 학교의 임직원들은 제외가 됩니다. 10명에서 50명 사이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역교육지원청의 담당자, 보통 장학사라고 하죠. 그리고 교원, 판검사나 변호사, 경찰 공무원, 의사, 그리고 학부모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부모가 구성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선생님과 학교가 보호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 담임 선생님에게 호소를 하고 심지어는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해결되고 자녀가 학교로 돌아올 경우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게 되는 분이 바로 담임 선생님이죠. 이러한 점을 잊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소송 절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폭력이 폭행이나 상해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 학교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혐의 사실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용서는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영광도 없겠지만 더 글로리에서 학폭의 피해자인 문동은이 담담하게 내뱉는 말입니다. 폭력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파괴한다는 점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